예, 이제 2교시 이어서 3교시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9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우리 공공부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조치 후 조사라고 하는, 선조치 후 조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조치 후 조사의 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책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고 최저생계비를 주기 위해서, 의료급여법도 그렇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조사를 먼저 해요. 자격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자격 기준, 소득, 자산,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급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면은 그 사이에 당장 굶어 죽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긴급복지지원법이고, 이 법은 처음에는 일시적, 한시법,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법들은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공감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지 않고 먼저 주는 거예요. 신청하면은. 준 다음에 뒤에 조사해서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환수하는 거고, 당장 우선은 굶어 죽지 않게끔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은 우리 149페이지 보면은 긴급한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법에는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법에는 항상 목적과 맨 앞에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긴급한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사회복지의 관료화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적재적소와 적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법 제정과 실천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거예요. 의의를 한번 먼저 보면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곤란해졌을 때, 그래서 이거는 선조치 후 조사니까 조사된 다음에 수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개월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개월. 그래서 조사했을 때 수급자면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개월이라고 제한을 두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5년의 한시법으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5년의 한시법으로 2005년에 한시적인 법으로 만들어졌다가 5년 동안만 시행을 한다고 만들어졌다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런 여러 가지 적기에 지원한다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나 가족이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우선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행 4년인 2009년 긴급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10년 12월에 10년 12월에 그 유효기간이 상실됨으로써 영속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12월에 이제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차라리 2009년 4월에 새롭게 일반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배경 및 연역들을 좀 보면은 이 법의 도입 목적 자체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과 복잡성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절차로 인한 결국은 이거죠. 절차상에 걸리는 절차로 인한 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제거하여 예기치 못한 절차로 걸리는 이제 시간이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제거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당장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생계 유지 곤란이 됐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럼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사망, 질병,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확인된 저소득 측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거지 부자들에게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표 6-8을 보면은 책에 표 6-8 150페이지를 보면은 2005년에 만들어진 한시법이 만들어진 게 2009년에 영속법으로 개정이 돼서 2012년에 긴급 지원에 대한 규정 내용을 개정하고 2018년에 11번의 개정 전문 19조 부칙으로 법이 수정을 되었다는 겁니다. 내용 분석으로 이어서 살펴보면은 2005년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로 조기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 중요한 게 조기에 발견해서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한다. 적기에 지원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인 거죠. 조기에 발견. 그래서 선 조치, 선 지원, 후 조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선 지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기준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생계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의료 지원도 있죠. 의료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시설 이용 지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법에 보면은 항상 목적, 그 다음에 뭐 개념 나오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란 첫 번째 주소득자가 사망. 주소득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소득자. 우리 책 151페이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그래서 주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사라진 거죠. 행방불명.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가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용시설에 감옥을 가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돼 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들은 수급자가 되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전환을 시킬 거예요. 하지만 당장 여기 조사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먼저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죠. 당장 이렇게 될 경우에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한 달 동안 지원한 다음에 후에 다시 연계를 하는 거죠. 타법으로. 또 두 번째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이것도 위기 상황이잖아요. 빨리 분리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는 지원이 뭐뭐 있다고 했어요. 시설 이용 지원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설 이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네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결국은 폭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성폭력이든 이러한 폭력이든 학대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지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계, 그다음에 의료, 그리고 주거, 그다음에 시설. 이 중에서 적절한 걸 주는데 보통은 이럴 경우는 시설로 많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사라진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지원들을 한다든가. 또한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지방조례 발생 사유. 이거는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진, 태풍, 뭐 이런 재난재해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원칙은 일시적이고 이 법의 원칙이 간단해요. 일시적. 계속 영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사회복지법은 우리가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긴급복지지원법만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신속 지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긴급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하여 규정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포함. 그리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택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긴급지원의 종류와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위원회에서는 적절 심사를 하고 있겠죠.
우리 긴급지원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법 자체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미 수업한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하게 지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 다 나와 있고요. 뭐 지원 요청 및 신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위기 상황의 발굴, 뭐 현장 확인. 이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한다. 결국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잠깐 책에서 봤는데,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게 생계지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화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또 주거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그 외에도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연료비나 그 밖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책에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아서, 책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는 건데, 우리가 1개월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만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총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1개월이 원칙적인데 총 3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부상을 검사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 마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의료 지원은 한 번 실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1개월이 아니라 의료 지원은 한 번 실시. 그리고 교육비도 한 번 실시한다. 그래서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을 할 경우에는,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목 및 과목에 따른 지원은 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 이용이라든가 보면은 그 밖의 지원, 연료비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들이 합쳐서 6개월을 초과하면 아니 되고,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지원 횟수를 합하여 또 같은 호 남목에 따른 지원은 총 2번.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런 생계 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총 우리가 1개월의 지원이 원칙인데 2개월 연장이 돼서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이런 지원들의 합이 6개월을 넘으면 안 되고,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가는데 월이 아니라 1회 서비스를 받는데 추가로 한 번 정도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합하여 총 4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합으로 총 4번을 넘어설 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절한지를 조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선조치 후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 사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적절한지 아닌지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당연히 동의, 금융 실명거래라든가 뭐 신용정보 동의 같은 것들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형태들로. 그래서 적절성 심사라든가 이의신청, 예산분당, 뭐 압류 등의 금지, 뭐 우리 수급권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압류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기사유, 생계유지곤란, 그래서 선지원, 사후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직 휴폐업, 뭐 중앙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재산 기준은 또 우리가 도시별로 좀 달라요.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선정 기준 자체가. 지원 내용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생계지원 최대 3회, 그렇죠? 1에서 3회 지유. 2달 연기 가능하다 했잖아요. 1개월인데 3개월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또 중복적으로 뒤에 위원회에서 하면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게끔. 6개월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한눈에 좀 보기가 편하겠죠. 의료 지원은 범위가 있어요. 300만 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그러니까 각종 검사, 치료, 수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1회 지원이 원칙인데 의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번까지. 최대 2회. 주거 지원은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을 하는데 1회에서 2회는 38만 7,200원, 3회 4회는 64만 3,000원, 200원, 5회에서 6회는 84만 8,000원 기준으로 최대 12회까지. 또 사회복지 시설 이용 같은 경우도 최대 6개월 시설 비용 지급을 하는데, 교육 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그래서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000원, 2,200원. 그래서 1회 지원이 원칙인데 의료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나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 밖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이 동절기 연료비 월 98,000원, 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법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 외에 이제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등을 우리가 하는데, 민간기관의 지원은 횟수의 제한이 없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취약계층 긴급지원, 적십자사 등, 그 외에도 상담 등 기타 지원 등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가 잘 되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가 마무리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6장 공공부조에 대한 부분을 배웠고요. 보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책 153페이지 마지막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사회보험과 함께 그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부조 자체가.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 한번 이렇게 쭉 우리 생각해 볼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공공부조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의 경제적 평등이 적절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면에 선진국일수록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 역할이 크다. 선진국일수록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이 크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공부조가 더 많다라는 건, 대상이 더 많다라는 거는 그 사회가 그만큼 수급자라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부의 평등, 소득의 재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보론, 생각해보는 부분들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사회복지 서비스법,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7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